자, 이번 시간에는 81쪽 개공 등의 금지 행위 여기로 왔어요. 금지 행위는 해마다 반드시 출제가 되고 일단 적용 대상자가 개공 등이다.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모두에게 다 금지되고 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행정처분은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없으니까 개공의 금지행위 하면은 임등취, 금지행위는 임등취, 임등취 금지행위 임금 주상전하 이렇게 외우고 소공은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그다음 형벌은 별도예요. 지금부터 판매 명수, 관직상투 이렇게 외우시게 될 거예요. 판매 명수 앞에 4가지, 관직상투 뒤에 3가지인데 그 판매 명수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관직상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니까 형벌이 연결이 잘 된 걸 찾아라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 금지행위 내용 들어갑니다. 문제 나오는 문제는 금지행위인 걸 찾아라, 금지행위가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다. 거래상 중요사항인데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속여서 중개를 했다 이거야.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자,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것들이 한번 출제가 됐던 것들. 개공과 매도인이 둘이 짜고 매도 의뢰 가격에 비해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매도하고 차익을 둘이 취했다. 가격에 대한 기망행위지.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로 지정된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중개했다면 어떤 중대한 하자를 알려주지 않은 그런 것도 금지행위.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매매를 중개했다. 네, 이게 뭐 적극적인 어떤 기망행위죠. 속인 거죠. 판례는 이 거래상 중요사항, 판단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될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 가격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게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다. 자, 1-1의 첫 번째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토, 건, 입, 광공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투기가 우려된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개공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매매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금지한다. 토, 건, 입, 광공, 매매업 되면 무조건 금지로 푸십니다. 밑에 기업번 보시면 토지의 매매업, 또 주택 매매업, 상가 매매업, 아파트 분양권 매매업,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업 뜨면 전부 다 금지로 풀어주신다. 금지로 풀어주십니다. 오답 지문도 보면은 등기된 임목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는 금지행위 아니다. X 금지행위다. 입광공의 매매업도 금지행위다 이겁니다. 니은은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은 두 문장입니다. 판매 명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원래는 쭉 이어지는 문장인데 제가 일부러 2개로 쪼개서 썼어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행위. 밑에 폰트가 다른데 밑에도 그렇게 돼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게 뭐냐면 이 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예요. 무등록 중개업이면은 등록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은 3-3으로 처벌되죠. 근데 이러다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적발되면 처벌되고 또 현재 판례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당사자 간에 체결한 보수 약정도 무효라고 돼 있고 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당사자마저 처벌 규정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거죠. 근처 개공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이게 물어올 테니까 사장님은 앉아서 계약서만 쓰라고. 우리 5대5 하자고. 협력하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인 걸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문장 전부 다 1-1 이렇게 풀어주시라 이겁니다. 이 그림만 익히면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걸 몰랐다면 금제인은 아닐 텐데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은 없다. 자, 더 알아보기 오른쪽 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3인데 그를 통해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개공은 1-1. 이건 차이가 있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걸 익혀두시고. 자, 네 번째 갑니다. 판매 명수. 자, 수는 뭔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 받는 행위 1-1. 뭐 간단한 얘기죠. 근데 이제 밑에 판례들이 중요합니다. 기업번. 우리 법은 중개 보수를 초과해 받으면 처벌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처벌된다는 규정만 있고 법비 200 받아야 되는데 300 받았다. 초과된 부분 100만 원이 유효냐 무효냐는 규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번 중개보수 초과 금지 규정은 중개보수 약정 중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무슨 법규다?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강행법규. 중개보수 초과 금지 규정은 한도 초과분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전부 무효하면 틀려요.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실비를 받아도 된다. 상관없다. 순가중개계약 있죠? 우리 집 팔아줘. 나한테 3억만 안겨줘. 내가 의뢰한 가격에 초과해서 팔면 차익은 사장님이 드세요. 순가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은 아니고 추후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금지가 됩니다. 순가중개계약은 약정에 불과하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을도 판례예요. 중개보수 받고도 별도로 사례비, 수고비 받는 것도 위반이다. 왜?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 받으면 위반이라고 했으니까. 심지어 선물 받는 것도 다 위반이다. 금품 받으면 안 되니까. 미음도 참 시험에 많이 나왔네요.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중개와는 구별되는 업무이다. 그래서 분양대행하고 받게 되는 보수는 이 법에서 초과가 금지되는 중개보수가 아니다. 그 말은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대행하고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행위 이렇게 되면 금지행위가 자신 있게 아니다 라고 풀 줄 알아야 돼. 아니다 라고 풀어야 됩니다. 자, 미음 되게 중요하고요. 자, 판례 뭐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만 두 번째 줄에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에 당저 수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럼 수표를 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반이죠. 그러므로 다섯 번째 줄, 그 수표를 교부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죄의 기수,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더라도 위죄의 성립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금쟁이다 이 말이지. 금쟁이다. 근데 이제 개공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내가 한도를 초과하는 수표 받은 건 맞는데 결국 부도 나서 돌려주었다면은 의뢰인에게는 그 한도 중개보수 초과만큼의 재산상 손해는 없었지 않느냐. 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보수 초과가 금지행위라는 범죄의 본질은 개공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한 그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거기 체크하세요.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한도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중개보수. 중개보수의 계산 공식은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이잖아요. 요율. 그런데 이제 분양권 거래를 중개했을 때 이 거래금액은 얼마로 하느냐. 자, 총 분양가. 총 분양가는 3억. 현재 계약금 3천. 중도금 1차 3천. 여기에 프리미엄을 2천 붙여서 분양권을 팔았다. 개공이 중개했다. 그리고 이때 이 거래 금액은 얼마로 하느냐 이거지.
거래 금액은 얼마로 하느냐. 개공은 어떻게 받았냐면 개공은 총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3억 2천으로 해서 중개 보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님은 아니야. 이 분양권을 둘이 거래하면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얼마냐. 이만큼만 주고받았지 않느냐. 현재 갑이 건설회사에 납입한 금액 6천, 여기에 P 2천을 붙여서 둘이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은 8천이다. 이것을 거래 금액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 분양가의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거래 금액을 산정하면 위반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매 중개했을 때 거래 가액은 두 번째 줄 중요해요.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인 거다. 이건 결국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고 이것을 거래 금액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 오른쪽에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 금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개공이 나는 이 분양권을 중개할 당시 아직 그 주택은 눈앞에 존재해요 안 해요? 아직 주택이 눈앞에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인 것으로 착오로 해서 더 받았다. 주택은 보통 0.456 정도고요. 주택 외는 0.9거든요. 일단 주택 외로 착오해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봐주라 그랬더니 못 봐준다. 개공이 분양권 매매 중개하면서 중개 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은 것도 정당한 착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제를 풀 때도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여전히 처벌된다. 너는 지자체 조례를 올바르게 해석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가 있다. 왼쪽에 그 오답 지문하고 더 알아보기는 다 아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자, 오른쪽에 그 판례, 세 번째 판례는 뭐냐면 우리 권리금 잘 아시죠?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앞에도 나왔었고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등 비품 등 유형물, 중개대상물 아니죠.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런 무형의 자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따라서 이 유무형의 자산적 가치 양도에 대해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했으면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지. 따라서 중개보수 한도액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는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 알선 대가는 중개보수 적용이 안 된다. 현재 우린 판매 명수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3-3 관직상투. 자, 관 들어갑니다. 관은 관계 법령의 관이 아니고 첫 줄 끝에 보면 관련 있는 증서가 있어. 관련 있는 증서의 관. 자, 관계 법령은 주택법 같은 걸 의미합니다. 주택법이나 이런 법에서 양도나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여기까지가 통으로 한 단어예요, 사실은. 관계법령 주택법에서 양도나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이 있는 증서야. 이만큼이 한 덩어리고 대표적으로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입주자 저축증서 같은 청약통장에 매매나 교환을 뭐 했다? 중개했다. 또 매매를 업으로 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조심하고요. 시험에 하나만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만 내요, 사실은. 자,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대표적으로 청약통장이었습니다. 관련 있는 금지증서를 개공이 매매나 교환을 중개해도 3-3. 직접 뭘 해도 매매업을 해도 3-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딱지. 접지도 말고 치지도 마라. 딱지는 접어도 3-3, 쳐도 3-3.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이 금지 증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주택법에서 여러분 주택법 39조에 공급질서 교란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업번, 위 금지증서는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이라고요. 다 부동산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증서죠.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 근데 이제 이건 주택법에서 이어서 써 있는데 이 증서를 양도, 양수, 알선한 자는 전부 다 주택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거의 주택법도 3-3이에요. 3년에 3천으로.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 금지증서를 거래한 당사자는 무슨 법 위반? 주택법 위반. 주택법 위반으로서 둘 다 3-3. 그럼 이걸 알선한 누구? 개공. 개공은 주택법 위반. 왜냐하면 주택법에는 알선한 자도 처벌한다고 돼 있으니까. 주택법 위반이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양쪽 법이 다 위반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네. 둘 중에 하나 찍으라고 나오지 않고 주택법 위반이다. 3-3이다. 5. 중개사법 위반으로 3-3이다. 다 5.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공이 아닌 일반인이 알선했으면 그자는 주택법 위반만 되는 것이죠. 니은.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가 정해졌습니다. 피분양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인 중개대상물로 보기 때문에 위 금지증서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판례고. 6번째 가죠. 관 그리고 직관이든 쌍이 두 개가 이어집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간단합니다. 이거는 개공이 중개 의뢰인과 뭘 했다가 일단은 중개 계약을 했지. 그래야 당신이 뭐가 되니까 중개 의뢰인이 되니까 중개 계약을 했으면 상대방을 찾아서 중개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중개를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중개 의뢰인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직접 하였다 이런 말이야. 중개 의뢰인과 직접 모든 거래를 하면 이건 다 위반이다. 왜? 내가 계약 당사자가 된다면 이 의뢰인과의 알게 된 이 정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자, 중개대상물 매매업. 매매업은 1-1이었고 이거는 3-3이잖아요. 어떤 차이냐면 이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중개 의뢰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란 얘기지. 중개 의뢰인 외의 자, 중개 의뢰인이 아닌 자들과 직접 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다른 계공을 통해서 중개를 받았거나 이런 거. 이게 중개 의뢰인 이외의 자와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 금지한 말이에요.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 금지하는데 중개 의뢰인과는 어떤 거래라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자가 중개 의뢰인이 돼버리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 그냥 문장으로만 이해해도 돼요. 문장으로만 이해해도 돼요.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1-1이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3-3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주의할 점은 모든 거래를 다 금지한다. 모든 거래를 매매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중개 의뢰인과 하였다라고 해도 다 위반으로 문제 푸셔야 된다. 심지어 중개 의뢰인이 바빠서 누굴 보냈다? 대리인을 보냈고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직접 거래 이다 아니다? 이다. 중개 의뢰인 범위 안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수임인도 다 포함한다. 대리인과 예를 들어서 개공이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하였다. 그래도 금지행위라고 푸셔야죠. 그런데 갑 있고 을 있고 병도 있어요. 개공, 셋 다 개공이에요. 셋 다 개공인데 자, 이 사람이 집을 팔아주세요라고 을한테 의뢰했죠. 을한테 의뢰했는데
을이 중개해서 갑이 저 물건을 샀다. 갑이 그러니까 다른 계공의 중개로 샀다 이거죠.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매수 의뢰를 받은 병이 중개해서 아까 샀던 물건을 팔았다. 살 때는 을이 중개했고 팔 때는 병이 중개해서 팔았다. 다른 계공의 중개로 사고 파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직접 거래인 경우 점 하나, 둘 다 했고요. 세 번째도 했고 네 번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하면 금쟁이다. 직접 거래가 아닌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판례가 아니라서 잘 나오는 편 아닌데 계공이 중개해서 가족 명의로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는 건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 사람이 땅 팔아줘 왔는데 계공이 저거 너무 사고 싶은데 웬 여자를 데리고 왔어. 누구예요?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둘이 이제 직접 거래가 아니라 이거야. 근데 내 집사람이에요라고 하면 좀 의심하겠죠.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겠죠. 집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또 괜히 중개했다 또 손잡고 이거 이러다 걸리면 안 된다고 또 그러지 말고. 네. 그렇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말이야. 자, 다음에 중개 의뢰인이 아닌 자. 생활정보지에 나온 물건을 내가 샀다.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다. 직접 거래 아니다. 세 번째 게 중요하다고요. 계공갑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다른 계공 의뢰 중개로 샀다. 다음에 매수 의뢰받은 또 다른 계공 병의 중개로 팔았다. 직접 거래가 아니다. 쌍방대리는 두 사람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거래계약 체결을 하는 걸 말하죠. 쌍방대리하면 어느 한쪽이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쌍방대리 금지하고 있죠. 민법과 달리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금지된다고 봐요. 우리는.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가 중요해요. 계공이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모두를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했으면 쌍방대리지. 근데 매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이건 일방대리네. 금쟁이 아니네. 예제를 잘 보셔요. 자, 오른쪽에 7번. 이거 번호를 잘못 썼네요. 7번 밑에 8번 있는데 9번은 아닙니다. 9번은 번호만 지우세요. 번호만. 편집부에서 잘못했나 봐요. 9번은 번호만 지우세요. 7번하고 8번만 보시면 돼요. 7번하고 8번만. 자, 7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투기 조장 행위.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는 얘기죠.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 탈세 등을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다시 매매하는 걸 중개했다. 미등기로 전매하는 중간 생략 등기를 중개했다 이겁니다. 그대로 익혀두시고 미등기 전매를 도와줬으면 내가 투기를 도와준 거죠. 투기, 조장, 행위. 자, 기억번. 탈세 투기 목적에 미등기 전매를 한 당사자. 미등기 전매한 당사자는 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라 3년에 1억이나 됩니다. 근데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계공은 중개사법에 따라 3-3에 처하게 되죠. 주의할 점이 니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는데 의뢰인에게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계공의 행위는 투기전의 행위다라는 중요한 판례고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무허가 건물 같은 거 중개하는 건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익혀두시고 자, 이게 투기조장 행위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원래 7번, 8번이 이어지는 문장인데 그냥 쪼개놓은 거예요. 문제는 따로 나오니까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전매가 제한된. 그렇지. 그럼 전매가 제한되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으면 투기 조장한 거죠. 3-3이다. 밑에 9번은 번호 지우고 예를 든 거예요. 투기 과일지구 안에 전매 제한 중인 부동산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다. 대표적인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자, 밑에 예제 풀어보죠. 문제 풀어보죠.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 건축물, 매매업, 금지행위죠.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계공이에 동조하여 전매를 중개했다. 투기조장 행위죠.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짜고 매도 가격을 숨긴 채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팔고 차익을 먹었다. 판단 그르치는 행위. 또 계공이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다. 직접 거래. 5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개공 의뢰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공갑이 매수 의뢰받은 다른 개공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팔았다면 직접 거래가 아니다. 5번 답. 됐어.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도 문제도 있는데 뭐 1-1이냐 3-3이냐 이게 연결이 옳게 된 걸 다 찾으라고 연습해 보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니까. 자, 7절. 7절은 이제 아까 완성해야지. 관직상 2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제도예요. 여기는 쉽게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편안하게 문제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조문이 법의 30조 1항과 2항에 규정하고 있고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될 의무가 법의 30조 3항에 규정하고 있다. 30조 1항을 읽어볼게요. 개공이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그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다시 개공이 무슨 행위 하다가 네, 중개행위. 중개행위라고 특정한 이유가 있겠죠.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죠.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데 무슨 손해라고 명시한 네, 재산상 손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좋아. 이번에 어디 보냐면 88쪽이요. 88쪽의 상단부 30조 2항 여기로 가세요. 30조 2항. 개공은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건 그대로 돼요. 시험을 그대로 냅니다. 개공이 내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그자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내니까 잘 익혀두세요. 이게 30조 2항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뭐냐. 밑에 보증 설정이 있죠. 개공은 이 30조 1항, 2항 두 가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의 30조 1항과 2항 두 가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을 해라. 보증기관에 보증 설정을 하라는 의무를 주고 있죠. 공인중개사 1억짜리, 법인은 2억짜리. 첫 번째 어디 가입하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던가 아니면 공제 가입하던가 아니면 공탁을 하시오. 보험료 내면 1억짜리 보증 서줘요. 공제료 내면 1억짜리 보증 서줘요. 내가 내 돈 1억을 묻어놓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겠지. 이렇게 했다면 이 30조 1항, 30조 1항 또 30조 2항 이걸로 인해서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 발생했다면 이때는 개공이 가입한 보증기관에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런 거예요. 다시 앞으로 올게요. 지금부터 한마디로 그냥 하나만 예를 들죠. 공제 가입이다 치고 공제 가입했다면 손해입은 의뢰인이 뭘 청구할 수 있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이다. 86쪽 돌아옵니다. 자, 행위자는 누구여야 돼? 행위자. 행위자는 개공이어야지. 그런데 그가 고용한 고용인.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 이때도 공제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기업번 개공 및 그 고용인이 아닌 자라면 개공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닌 자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 따라서 개공하고 그 다른 사람하고 같이 중개했는데 이 사람은 개공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부분은 공제금 청구 안 된다고 한 것이 밑에 판례입니다. 두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근데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는 이때는 공제금에 청구할 수 있죠. 있다. 자, 오른쪽에 꼭 중개행위 이어야 합니다. 중개행위 이어야만 공제금 청구됩니다. 그래서 중개행위가 아니거나 의뢰인의 발생한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중과실, 경과실 다 책임집니다. 자, 밑에 중개행위 판단 보이는데 다 대판들이고 가끔 시험에 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개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 근저당권이 있다. 근저당권을 설명해 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개했고 경매돼서 보증금을 잃었다면은 당연히 이건 중개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맞죠. 공제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걸 입증할 수 있죠. 확인설명서에 근저당권이 적혀 있지 않을 테니까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서를 받아내거나 개공과 작성한 뭘 받아내거나 합의서를 받아내거나 소송에서 뭘 받아내서 판결문을 받으면 이걸 첨부해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제금을 청구했더니 협회에서 우리가 볼 땐 중개행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급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중개행위이냐 아니냐 아니고 대판 싸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판단 기준인데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줄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 개공의 주관적 의사는 알 수 없죠.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걸 제3자 어떻게 알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오답 지문 이건 자주 나왔던 지문이에요. 중개 행위인지는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X. 객관적 사유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두 번째 사건은요. 두 번째 사건은 뭐 간단한 건데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땅 주인이에요. 이 B는 저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인 거고 땅 좀 사줘요 라고 의뢰를 받았는데 얘한테 차가면 땅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땅을 팔아주세요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뢰받았다고 얘를 속여요. 속이고 대리권 받았다 속이고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A의 대리인 개공입니다. 매수인은 B입니다. 그리고 개공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쓴 다음에 이게 일방대리죠. 돈 받고 튀어버린 거죠. 그때 협회 주장은 얘가 이제 공제금을 청구했단 말이지. 협회 주장은 얘한테는 의뢰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개가 되냐. 한 사람한테만 의뢰를 받아서는 중개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아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보니까 두 사람 모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중개한 모습을 보여지고 분명히 내가 중개 의뢰 받았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쌍방으로부터 중개 의뢰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체크하세요.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견, 임대차 등을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했잖아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 객관적 사유 통념상 및 제3자가 볼 때는 중개할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중개행위로 본다. 그리고 그 네 번째 거는 어딜 체크하냐면 두 번째 주 끝에 거래 당사자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했다. 개공이 이렇게 했어요. 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질게. 납입고 해. 근데 정말로 손해가 있었던 거예요. 책임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판사님은 두 사람 간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해서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냐. 끝까지 거래에 관여해서 거래가 원만하게 잘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돼 있었다. 그럼 이것도 중개행위로 본다 이거지. 그 다음 것이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되게 잘 나오는데 우리 몇 번 했었죠 이거. 공부하셨던 분이시라면 A는 개공, 갑은 중개보조원,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았어요. 얘는 출근도 안 해. 보조원이 혼자 중개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오피스텔을 이미 B한테 팔았어요. 아직 잔금 치르긴 전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을하고 이 보조원이 이미 팔아치운 오피스텔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내 것인 것처럼 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 그리고 잔금 받고 소유권 넘겨주고 전세금 받고 튀어버려요. 그때 과연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에 입은 의뢰인이. 자, 이때 판사님이 전세계약서를 보면은 임대인은 누구? 갑. 임차인은 누구? 을.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면 이 갑의 행위는 내가 직접 임대차 계약하는 것이지 임대차를 중개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냐?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임차 의뢰인 을과 맨 앞에 있는 갑이 임차 의뢰인 을과 어떻게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랬다면은 계약서에 중개사무소 명칭이 적혀 있었고 확인 설명서까지 교부되었을지라도 그 다음 페이지 그 개공갑의 행위를 객관적 사유통념상 중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중개를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는 참고하세요. 밑에 판례는 참고하시고 이때 보증 설정을 합니다. 이 30조 1항 2항 두 가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한다. 보증보험, 공제 이건 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죠. 출제됐던 거고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져요. 공제는. 공탁은 폐업, 사망,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잘 나와 이거. 자, 밑에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이상,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오답 지문 보면은 분사무소 1개에 설치한 법인인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했다. 총 얼마 이상? 3억 이상이라고. 2 더하기 1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왼쪽 다시 와서 법인이 아닌 개공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 다 1억 이상. 자, 리을 조심하세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중개 업무 개시 전에 1,000만 원 이상을 보증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한청에 신고까지 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신고까지 하라고. 더 알아보기 잘 읽어보세요. 1,000만 원만 기억하면 안 돼요. 등록한청에 신고까지 하라고 명시돼 있다. 보증 설정해서. 다음 보증 설정 시기 되게 중요하죠.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오답 지문도 업무 개시 후 즉시가 아닙니다.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보증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한청에 신고해야 돼요. 증명서리라면 예를 들면 공제 가입했으면 공제증서 사본 이런 걸 내라는 얘기지.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한청에 직접 통보해주면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보증을 설정한다. X. 보증은 등록 요건이다. X. 등록 요건이라는 게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말하니까 틀립니다. 니은의 그 매수 신청 대리는 저 끝까지 공부하고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증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리를 낸다는 걸 지난주에 자세히 중요하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변경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서로 변경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라. 니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재가입을 할 때는
만료일까지. 5글자 중요합니다. 만료일까지.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X,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에 신고해라. 이 신고는 다 생략할 수 있다. 자, 5번. 5번도 시험이 되게 잘 나와요. 중개가 뭐 되면? 완성되면.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밑에 보장금액 1억짜리, 보장기간 1년짜리,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가입했어, 공제사업에 가입을 했어, 공탁해놨어. 근데 공탁은 어디 법원이라고 소지지도 알려주고 이 말이에요. 법원은 A법원에 공탁하면 B법원에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공탁기관은 소지지까지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요. 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설명하는 이 기관에 가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라고 설명하라는 얘기지. 언제 하라고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해야 돼. 완성되기 전에 하면 틀려. 이 문장 두 문장이에요. 자, 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5.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자, 밑에 지급. 손해 입은 의뢰인이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 보증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데 합의서나 판결문이나 조서입니다. 합의서, 판결, 조서를 직접 보증기관에 첨부해서 지급을 청구한다 이거예요. 자, 2번. 보증기관은 당연히 보증 설정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의뢰인에게 1억 2천의 손해가 발생했다. 자, 보증보험 문제 공탁 1억만 주죠. 나머지 2천은 별도 청구 가능하죠. 그리고 보증보험 공제 구상권 들어오죠. 공탁은 다 내 돈이죠. 그러니 개공은 모든 책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진다고 답하셔야 돼.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답하셔야 되고요. 내가 가입한 보증 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면 틀려. 개공은. 또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손해라면은 법인 전체 보증 한도 내에서 지급 청구할 수 있다라고 답하셔야 되고. 자, 니을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그 3번 같은 경우도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요. 그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는 민법 적용합니다.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개공을 직접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죠. 손해가해자 한나부터 3년, 불법이 한나부터 10년. 밑에 4번 되게 중요합니다. 개공은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습니다. 15일 안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관은 보증보험 공제 1억짜리 가입했다면 1년간에 발생한 손액 합산 1억까지만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억 물어줬다. 그럼 더 이상 이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15일 안에 다시 가입하고 공탁금은 부족하게 된 걸 채워야지. 채워야 되죠. 중개사법에 딱 한 번 나오는 15일. 딱 한 번 나옵니다. 보증보험 공제금으로 물어주면 15일 안에 다시 가입. 공탁금으로 물어주면 15일 안에 부족금 보전. 이렇게 답하셔야 돼. 이걸 분리시켰을 때는. 판례는 첫 번째 건 뭐냐면 여기 협회라면 협회. 여기 협회라면은 개공하고 협회하고 1년에 한 번씩 공제계약을 하거든요. 이 공제계약은 일종의 보험계약인데 이 보험계약을 할 당시 이미 사고 발생이 확정돼 있었다면 보험금 못 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공과 협회가 체결한 이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 오른쪽. 이건 시험에 나왔고요. 오른쪽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가 있었고 공제계약을 했고 실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음대로 꼭 사고는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처음부터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공제사고 발생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 공제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거, 협회가 개공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 취소, 무효로 했을지라도 이거는 개공이 가입하는데 얘가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제계약 무효 취소됐을지라도 의뢰인이 무과실이야. 개공과 둘이 짜고 사고 친 게 아닌 한 이 무효 취소로 의뢰인에게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지급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제 풀어보죠. 이쪽에 기출문제. 옳은 걸 찾습니다. 언제?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개설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에. 두 번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는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농협이 있었잖아. 농협. 아까 지역농협 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 했잖아요. 틀렸고. 공제 가입한 개공이 보증기간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합니다. 만료로 인한 재가입은 만료 후 15일입니까? 만료일까지. 보증보 공제를 물어줬을 때 15일 안에 다시 가입하는 거고, 이건 만료로 인한 재가입은 만료일까지. 조심해야 돼.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보증 설정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했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등치입니다. 맞았습니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했으면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을 하는 거죠. 답 정답 4번이고 5장을 다 맞췄습니다. 5장 맞췄고 되게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빈출 지문도 한번 풀어보시고 최종 정리도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96쪽 6장 들어가겠습니다.